노후 사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저희는 2022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바로 동대문 암호화폐 범죄 조직 검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호화폐 범죄가 아니었죠. 그 이면에는 가족, 사랑, 그리고 배신이라는 복잡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활기 넘치는 밤, 네온 쌓인 불빛이 아스팔트에 번져 마치 물감을 뿌린 듯 화려하게 빛납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매콤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섞여 공기 중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치와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당신의 얼굴에는 푸근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곳 동대문 시장은 당신의 삶의 터전이자 당신의 딸 수진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밤낮 없이 일하는 수진이를 생각하며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이 조각나고 당신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엄마, 나 수진인데 지금 너무 아파. 딸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시장의 소음을 뚫고 당신의 귀에 꽂힙니다. 갑작스러운 담석증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수진이의 말에 당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수진아, 많이 아프니? 지금 어디 병원이야? 당신은 걱정스러운 마음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나 지금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수술해야 하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진이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강아지 2마리, 손뭉치 같은 포메라니안, 구름이와 장난기 넘치는 비글, 바람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수술 후 며칠간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아. 엄마가 구름이랑 바람이 잘 돌볼게. 당신은 망설임 없이 수진이의 부탁을 수락합니다. 딸의 안위가 최우선이었기에 강아지 2마리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작은 부탁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틀고 당신을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진이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에게는 딸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저희 노후사연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주세요.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의 구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을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의 여행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동대문 시장의 밤, 딸의 다급한 전화, 그리고 2마리의 강아지. 이 평범한 시작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시죠. 다음 장면에서는 수진이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당신이 맞닥뜨리게 될 놀라운 광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기대해주세요. 수진의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다. 마치 특급 호텔처럼 화려한 로비와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 그리고 삼엄한 보안 시스템은 내가 알던 오피스텔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8층에 도착하니 긴 복도 끝에 수진의 집이 보였다. 현관문은 일반적인 아파트 문보다 2배는 두꺼워 보였고 낯선 장치들이 복잡하게 부착되어 있었다. 수진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높은 천장과 탁 트인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예상했던 아늑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곳곳에 놓인 정체 모를 기계들과 벽에 걸린 검은 화면들이었다. 차가운 금속과 플라스틱의 질감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어 마치 연구실이나 서버실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내 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IT 회사 CEO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컴퓨터 같은 기계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끊임없이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마치 암호처럼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었다. 그 기계의 용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벽걸이 TV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곳은 고요하고 차갑기만 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남긴 메모가 있었다. 엄마, 강아지들 밥은 아침 8시, 저녁 6시에 해주시고 산책은 오전 10시, 오후 4시에 꼭 시켜주세요. 목줄은 꼭 채우시고 특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평범한 메모였다. 하지만 그 밑에 놓인 또 다른 종이는 평범하지 않았다. A4 용지에 영어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인간의 잠재의식과 현실 조작, 띄엄띄엄 읽히는 단어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이 종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수진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현관문처럼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다. 문에는 붉은색 스티커로 출입 금지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 수지는 전화로 이곳이 회사 기밀이 담긴 자신의 사무실이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엄마, 절대 그 방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발 부탁이에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딸의 부탁을 어겨야 할까?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지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거실에 놓인 기계들, 알 수 없는 영어 문구, 그리고 출입 금지 구역. 모든 것이 미스터리 투성이었다. 점점 더 깊어지는 의문과 불안감 속에서 나는 딸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지 말라는 딸의 말과 알고 싶다는 나의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기 시작했다. 수진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단순한 IT 회사 CEO가 아닌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거실에 놓인 기계, 영어 문구, 그리고 출입 금지된 사무실까지. 모든 것이 나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딸의 말을 떠올렸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 했다. 그 불빛은 마치 수진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나는 결국 마음을 굳혔다. 딸의 부탁을 어기는 것이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목줄을 쥔 내 손에 손뭉치처럼 매달린 강아지 3마리가 쪼르르 앞서 나갔다. 익숙한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남자와 마주쳤다. 같은 층에 사는 늘 정장 차림의 그 남자였다. 저기, 죄송하지만 그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요즘 밤에 가끔 소음이 들려서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그의 시선이 내 뒤 우리 집 현관문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는 얼버무렸다. 아, 저희 딸이 재택근무를 해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현관 앞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에 눈길이 갔다. 딸의 이름이 아니었다. 김철수라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가? 하지만 택배에 대해 묻기가 망설여졌다. 괜히 딸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 같아 꺼림칙했다. 그런데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낯선 이름으로 택배가 배달되었다. 박영희, 이민준, 최지혜. 모두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다. 상자에는 대부분 중국어, 영어 등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적혀 있었다. 해외 직구를 하는 건가?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지만 딸에게 묻지 못하고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택배 상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뒤척이던 중 갑자기 요란한 알림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니 탁자 위에 5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각기 다른 모델의 휴대폰들이 동시에 맹렬하게 진동하며 알림 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팀 리더, 타깃 서버 연결 완료, 아포스트로피, 작업 종료, 다음 작전 대기, 아포스트로피, 금융권 타깃, 보안 강화 필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딸이 무언가 심각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설마 우리 딸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 후로 집 전화로 걸려오는 이상한 전화들도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바로 끊어버렸다. 어떤 날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지은, 작전 성공 보고. 타깃 기업 내부망 침투 성공. 고객 개인정보 추출 완료. 명단 전송. 다음 프로젝트 준비. 금융권 타깃. 딸은 은행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고 가끔 외국 출장도 간다고 했다. 나는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들, 낯선 이름의 택배 상자들, 그리고 이상한 전화들. 점점 커지는 의심을 더 이상 떨쳐낼 수 없었다. 딸에게 진실을 물어봐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딸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딸의 손을 잡으니 차가웠다. 아빠,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힘없는 목소리였다. 무슨 부탁인데? 내 오피스텔에 가서 노트북 3대만 가져다 줄 수 있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딸의 안색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알았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주렴. 나는 다시 한번 강남으로 향했다. 익숙한 딸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거실에는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20대 남자 둘이 커다란 검은색 상자를 놓고 컴퓨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수진 씨 동료 되시나요? 내 질문에 그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마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황급히 검은 상자를 들고 나간 후 화려한 화장을 한 30대 여자가 들어왔다. 딸의 서랍을 뒤지더니 USB 여러 개를 가방에 넣었다. 수진이 친구분이세요?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 없이 어깨만 으쓱하고 나가버렸다. 그 뒤로도 평범한 옷차림의 40대 남자가 들어와 거실의 기계들을 점검했다. 그는 서버 관리를 위해 왔다고 했다. 모두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떠났다.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딸의 오피스텔을 나서면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노트북 3대를 챙겨 병원으로 돌아가는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수진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다. 수진아, 오피스텔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데 무슨 일이니? 그리고 2층 출입문 앞에 수상한 자국이 있더라. 누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한 것 같았어. 새벽에 이상한 소음도 들리고. 내 말에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빠, 그런 거 본 적 없어. 괜한 걱정 마.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뗐다. 오히려 내 휴대폰을 가져가 이리저리 살펴보며 아빠 혹시 이상한 앱 깔린 거 아니야? 요즘 스파이 앱 같은 것도 많다던데. 점점 라고 되물었다. 딸의 태도는 이상했다. 최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수진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나를 덮쳤다. 아빠, 내 오피스텔에서 본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수진은 마치 경고하듯 말했다. 회사 기밀이라 그런 거겠지. 나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딸이 무슨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하지만 차마 딸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그저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수진의 눈빛,
오피스텔의 낯선 사람들, 새벽에 들려오는 소음. 모든 것이 불안한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왔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딸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딸아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개인정보, 보안 강화, 수상한 전화. 마치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 같아 섬뜩했다. 밑반찬 가게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말도 잊히지 않았다. 세상이 흉흉하니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은 경고였을까? 아니면 협박이었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혹시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감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새벽 2시, 수진이의 오피스텔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수진이는 병원에 있는데 누가 저 안에 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도둑인가? 아니면 생각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2층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 섰다. 귀를 기울였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발각될 수도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행만 하면 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남녀가 섞인 여러 명의 목소리가 오갔다. 마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수진이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도둑이라면 물건을 훔쳐 달아났을 것이다. 이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분명했다. 더욱 불안해진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딸의 오피스텔에서 들려온 목소리들로 가득했다. 그때 강아지들이 거실벽 한쪽을 핥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녀석들은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벽을 핥고 코를 비비고 있었다. 혹시 쥐가 있는 걸까? 나는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벽 너머에서 낮은 기계음이 들렸다. 에어컨이나 환풍기 소리와는 다른 낯선 소리였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 뾰족한 것을 찾았다. 다행히 작은 드라이버가 눈에 띄었다. 나는 드라이버를 벽지 틈에 넣고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벽지가 뜯겨나가자 그 뒤에 숨겨진 검은 금속 문이 드러났다. 손잡이는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 문의 한쪽 구석에 작은 버튼이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이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지만 딸의 오피스텔에서 들려온 목소리, 낯선 남자의 경고, 그리고 벽 너머의 기계음. 모든 것이 이 문 뒤에 숨겨진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안쪽으로 열렸다. 어둠 속에서 좁은 통로가 보였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길었다. 벽은 차가운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고 공기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숨을 참고 계속 걸어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통로 끝에 다다랐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번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지하실이었다. 넓은 지하실에는 각종 전자장비와 모니터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케이블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비밀기지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새벽에 수진이의 오피스텔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었다. 그들은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완료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다.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수진이의 오피스텔 밑에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을까? 나는 그들의 정체와 목적을 알아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숨겨진 문을 열자 묵직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지하실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은 거실보다 훨씬 어둡고 습했다. 벽에 걸린 작은 손전등을 켜자 벽 일면에 빽빽하게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영화에서 보던 비밀기지 같았다. 각각의 화면에는 녹색 숫자와 복잡한 그래프, 영어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낮게 웅웅거리는 컴퓨터 펜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세대가 열려 있었고 그 옆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USB들이 가득 든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진이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더 둘러보았다. 벽에는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고객 개인정보 판매 계약서, A기업 기밀정 정보 추출 요청서, 랜섬웨어 유포 일정표. 파일 제목들을 읽을수록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파일 하나를 열어보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병원, 카드회사, 통신회사의 이름과 판매된 개인정보의 양,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땡땡 병원 환자 5만 명 개인정보, 2억 원. 땅땅카드 고객 10만 명 정보, 5억 원.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진이가 개인정보를 돈에 팔아넘기는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내 딸이,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내 딸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머리가 멍해진 채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돈 옆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과 여권이 든 봉투가 있었다. 남녀 이름이 섞여 있었고 사진 속 얼굴도 모두 달랐다.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다. 위조 신분증인가? 그 옆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도 있었다. TV에서 본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떠올랐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숨이 막혀왔다. 마지막으로 눈에 띈 것은 사이버 범죄 조직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최상단에는 최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최고기술 책임자, CTO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내 딸의 이름이었다. 그 아래에는 해킹 전문가, 자금 세탁 담당, 개인정보 유통책 등의 직책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수진이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었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깊은 절망감만이 나를 덮쳐왔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밝게 웃던 모습, 나에게 살갑게 안기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50억, 숫자, 0, 이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버거웠다. 딸아이, 수연이의 한 달 수입이라고 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내 딸, 그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수연이가 대기업 IT 회사 CEO? 성공했다고만 생각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위장이었다니. 경찰에서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딸의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뒤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병원 환자, 카드회사 고객, 통신사 가입자, 피해자 명단은 끝없이 이어졌다. 50만 명.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삶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졌을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내 딸 때문에 내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내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던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해외 네트워크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국제적인 해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딸은 국내 지부 총책임자로서 해외 조직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딸아이가 만들어낸 거대한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내가 알던 수연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키운 딸이, 내 자랑이었던 딸이 국가를,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가족 계좌 이용 계획. 경찰이 보여준 파일 제목이 눈에 박혔다. 파일을 열자 내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딸은 내 명의를 이용해 범죄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은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 소름이 끼쳤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다. 내 딸이 성공하기를 바랐고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내 딸은 나를, 우리 가족을 파멸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딸의 자수를 권유했다.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딸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잡힐 가능성은 희박했다. 딸을 잡아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내 딸이다. 내가 낳고 키운 내 딸. 어떻게 내 손으로 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먹을 수도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책에서 읽었던 심리학자들의 논쟁이 떠올랐다. 범죄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 사회적 낙인, 그리고 용서와 처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그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라고 했다. 정답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정답을 찾아야 했다. 내 딸의 운명, 그리고 내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딸에게 전화를 걸까? 자수하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딸을 숨겨주고 함께 도망쳐야 할까? 아니, 안 된다. 그건 더 큰 죄악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끝없는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다. 어머니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나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나는 혼란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엄마, 제발, 경찰이 묻는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줘. 제발. 딸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단 협박에 가까웠다. 핏기 없는 얼굴로 나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정직이라는 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나에게 거짓말까지 강요하다니.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해줘야지. 엄마가 나 버릴 거야? 나 감옥 보낼 거야? 딸은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협박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차라리 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이건 옳지 않아. 딸의 손을 뿌리치자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엄마, 후회할 거야. 낮게 읊조리는 딸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돌아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며칠 동안 딸은 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어딜 가든 따라붙었고 내 휴대폰도 수시로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딸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만 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딸의 방에 들어갔다. 딸이 항상 잠겨있던 작은 방이 문을 열려고 하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서랍을 뒤져 예비 열쇠를 찾아냈다.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와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나빠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초조해졌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나는 작은 노트와 볼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서류에 적힌 피해자들의 명단,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좌 정보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내려갔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내 딸을, 그리고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애썼다. 딸은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눈치챈 듯 날카롭게 추궁하기 시작했다.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숨긴다는 거야?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 요즘 이상해. 딸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딸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알던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나는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이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품에 넣고 딸의 방을 나왔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마치 내 앞에 놓인 길고 험난한 싸움을 예고하는 것처럼.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컴퓨터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애원하듯 말했다. 젊은 원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알아본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수강 신청 때문에 오셨나요?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닌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문이 쉽게 트이지 않았다. 딸아이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딸의 휴대폰을 꺼내 원장에게 건넸다. 제 딸, 지혜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원장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는 딸아이가 그의 학원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똘똘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던 지혜가 사이버 범죄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경청했다. 딸의 휴대폰을 받아든 그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인한 듯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어머니, 상황이 심각하군요. 지혜가 이런 일에 연루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IP 주소 추적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지혜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절망감에 빠졌다. 증거라니. 나는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딸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이대로 둬야 하나요? 피해자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점점.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사이버 수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원장은 자신의 컴퓨터로 전문가의 연락처를 찾아내게 건넸다. 나는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연락처를 받아 적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과연 딸아이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설령 입증한다 해도 딸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원장님, 저는 딸을 신고해야겠습니다. 나는 힘겹게 말했다. 원장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지혜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죄해야 하고요. 그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장은 더 이상 나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원장의 격려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는 사이버 수사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딸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준비를 해야 했다. 딸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힘든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제발. 나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애원했다. 딸아이, 수연이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표정을 가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나는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무슨 생각을 더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수연이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는 다 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점점 말을 잇는 것이 힘들었다. 딸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다. 예전에는 밝고 착했던 아이였는데 점점 위험?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건 기회예요. 우린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수연이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매서웠다. 나는 딸의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국 불행을 가져올 뿐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오렴, 수연아.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딸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수연이는 재빨리 손을 피했다. 돌아가라고요? 어디로요? 아빠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라고요? 난 이제 그런 삶은 싫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연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네가 하는 일은 점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날 이해 못해요. 아빠는 그저 나를 망치려는 거예요. 수연이는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게 아니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내 말을 끊었다. 아빠도 우리랑 같이 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수연이는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도 우리 조직에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아빠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다고요. 수연이는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이 말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딸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딸이지만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럼 아빠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네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네요.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었다. 수연아, 아빠는 네가 옳은 길로 가길 바랄 뿐이야. 점점. 됐어요. 더 이상 아빠랑 말하기 싫어요. 아빠는 나한테 가족도 아니에요. 수연이는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오랫동안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로 향했다. 딸을 신고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해야만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딸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경찰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수연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 딸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딸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다. 수연이를 면회하러 갔을 때 수연이는 나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당신은 내 아버지 자격도 없어. 수연이는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내 가족은, 내 딸은 이렇게 붕괴되어 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딸아이의 오피스텔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웅성거렸고 경찰들은 분주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소란 속에서 수갑을 찬 딸아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내 눈과 마주친 순간 딸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은 나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뉴스에서는 연일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 범죄 조직 검거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딸아이가 속한 조직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악질적인 범죄 집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조직의 일원인 딸을 신고한 용감한 어머니로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용감함 뒤에 숨겨진 고통은 나만 알았다. 쏟아지는 칭찬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딸아이의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딸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 그 끔찍한 굴레는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용감한 어머니라는 칭호는 마치 비수처럼 나를 찔렀다. 내가 정말 용감한 걸까? 아니면 내 손으로 딸의 인생을 망친 비정한 어머니일 뿐일까? 최근 사건, 딸아이가 늦은 밤 몰래 방에서 나와 무언가를 태우던 모습,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초조해하던 모습, 내게 거짓말을 하던 그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딸아이의 범죄를 확신하게 되었던 그 순간의 떨림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딸아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딸아이는 자수했을까?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쳤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딸아이의 얼굴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밑반찬 가게를 열면 요즘은 단골 손님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도 살았어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셨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이야기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나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들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의 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의 신고로 딸아이는 감옥에 갔지만 그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더욱 괴롭혔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힘드신 일 있으세요?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하신 일은 정말 옳은 일이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장님 덕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만들던 생각이 났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편식이 심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내가 만든 멸치볶음만큼은 잘 먹었다. 딸아이가 멸치볶음을 먹으며 엄마, 최고! 라고 말하던 그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 담긴 반찬통을 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딸아이와 함께 일하던 조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저희는 그저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딸 덕분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딸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점점. 남자는 딸아이에게 전해달라며 편지를 건네고는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딸아이의 글씨였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짧은 글이었지만 딸아이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큰 대가가 따랐다. 하지만 그 대가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딸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
그것이 바로 진실의 대가였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수척해진 딸의 얼굴이 보였다. 1년 만이었다. 딸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년 전, 그 날카롭고 매서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그저 후회와 반성으로 가득 찬 내 딸이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니? 목이 메어 겨우 말을 꺼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엄마, 내가 어리석였어.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면회 시간 내내 딸은 용서를 구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정말 딸이 변했을까? 하지만 딸의 눈빛, 말투, 그리고 태도는 모두 진심이었다. 딸은 감옥에서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내 가슴은 미어졌다. 딸을 용서해야 할지, 아직도 분노를 놓지 못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모든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다음 주 면회에는 손자도 함께였다. 처음에는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손자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하셨다는 거. 엄마가 잘못했어요. 손자의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손자는 이제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큰 위로를 받았다. 서희는 면회가 끝난 후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다. 딸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혼 후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딸의 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나는 용감한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나는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스마트폰도 배웠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본다. 세상과 단절되었던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다. 내 용기는 세상을 바꾸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피해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경찰서에서는 나를 범죄신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내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전국의 경찰서에 걸렸다.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포스터 속 나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나는 노인들을 위한 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다. 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저는 딸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택이 더 큰 범죄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노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려주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심리학자들은 아직도 논쟁 중이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딸을 감옥에 보낸 나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내가 한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딸과 손자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동대문 시장의 밤은 깊어가도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틈바구니에서 나의 작은 밑반찬 가게도 오늘도 불을 밝혔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인사와 함께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에서 갓 삶은 시금치를 건져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작은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오늘의 메뉴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오징어 젓갈, 그리고 내 자랑인 배추김치였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 김치 빛깔 좋네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나는 웃으며 김치를 봉투에 담았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지만 내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밑반찬 가게 사장님이 아니었다. 나는 사이버 범죄에 맞서 싸운 용감한 시민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다. 불과 몇 달 전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사이버 금융사기로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가족마저 나를 믿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으려 했던 아들의 모습에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는 용기를 냈다.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내 용기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나를 믿지 않았던 딸과 손자도 진실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시민이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손자가 달려와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딸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밤 동대문 시장의 밤하늘 아래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기를, 누군가가 나처럼 좌절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묵묵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일 아침 동대문 시장은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작은 밑반찬 가게도 오늘처럼 환한 불빛을 밝힐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용기 있는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